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생 자녀 둘을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때문이에요. 아니, 이혼을 했으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 해야겠죠? 이혼까지 한 마당에 굳이 전 남편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놈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얼마 전 너무 기막힌 일을 겪은 탓에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참 얄팍한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하려니 속이 답답한데 그렇다고 괜히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다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처음 만났던 시절의 얘기부터 꺼내야겠네요. 처녀 시절 저는 꿈 많던 20대 청춘이었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되기는 했지만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외모나 성격이 제 취향도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물론 짝사랑일 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던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싱글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친구들은 일찍 결혼한 친구들부터 결혼 준비 중인 친구들까지 전부 임자가 있어서 연애를 쉬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짝지어 끼리끼리 모임을 가지는 와중에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억지로 끌려갔다가 괜히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거나 할 뿐이었어요. 애인이 없으면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운 건지 애인이 없는 게 그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네요. 그런 제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오지랖을 부리던 친구들은 너도 나도 남자 소개를 해주겠다며 난리였고 저는 친구들 손에 억지로 소개팅을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이야?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알잖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쳐다봐 줄 때까지 혼자 살려고? 너 그러다가 혼자 노처녀 될 거야? 지금도 자기만 빼놓고 친구들 다 연애한다고 눈꼴 싫어하는 애가. 진짜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누구라도 좀 만나봐. 언제까지 쳐다봐 주지도 않는 놈만 기다리고 살래? 그렇게 저를 독촉하는 친구들 손에 이끌려 바라지도 않던 소개팅을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친구들과 그 남자친구들까지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친구 남자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지인을 데리고 나왔던 거였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랑 그 남자만 유일하게 싱글인 걸 보니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왔는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자리가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눈치를 주는 것처럼 누군가와 엮으려고 하는 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눈길도 안 주고 맥주만 축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친구한테 저를 챙기라는 지령이라도 받은 건지 저한테 말을 붙이지 못해서 안달인 듯 했어요. 대놓고 싫은 티를 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툴툴거리는데도 그 사람은 대체 뭐가 좋은지 기분 나쁜 내색 하나 없이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사람이 성격은 참 좋구나 싶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남자를 두 번 다시 볼 생각이 없었고 우리가 인연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준다는 것도 애써 거절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부터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진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나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전화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니 일어나시면 문자 한 통만 주세요. 미진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에는 잘 잤어요? 아침 든든히 먹고 출근 잘하시길. 미진씨, 저 박현수입니다. 어제 뵀던 점심 다 됐는데 문자 한 통이 없네요. 점심 잘 드시고 시간 나면 연락 한번 주세요. 미진씨,
이제 퇴근하셨을까요? 저는 오늘도 야근이네요. 퇴근길 조심하세요. 미진 씨 연락을 기다리다 보니 하루 종일 미진 씨 생각만 하게 되네요. 언제 시간 되시는 날 같이 밥 한번 먹어요.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저로서는 그 문자들이 부담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내가 알려준 연락처도 아니었고 연락하라고 했던 적도 없었기에 굳이 답장을 해줘야 하나 싶었죠. 다시 볼 생각이 없었던 저로서는 오히려 답장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여지를 주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가 제 나름의 배려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인 건지 배려도 없이 하루 종일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는 문자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던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멀리 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그 남자의 문자는 쉬지 않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답장 한번 못 받으면서도 지치지도 않는 건지 포기를 모르는 그 남자가 한편으로는 대단하기까지 했어요. 몇 달 동안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결국 그 남자와 한번 만나나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저도 끈질긴 그 사람의 열성에 조금 마음이 열렸거든요. 솔직히 남에게 관심을 받는 게 싫은 여자는 없잖아요. 내가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대체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저도 괜히 그 남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던 날, 그 남자는 잔뜩 꾸미고 긴장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감이 조금이나마 생겨서 그런지 처음 만났던 날에 비해 갑자기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도 그와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제게 모든 진심을 보여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속까지 까뒤집어 보여줄 기세였어요. 그런 진솔한 모습에 저는 결국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첫 만남이 있고 반년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닐까 했던 걱정과 달리 그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후로도 제게 변함없이 잘하려 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모습에 저도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의미 없는 짝사랑을 수년간 할 정도로 지고지순했던 제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짝사랑만 하다가 직접 사랑을 받아보고 겪어보니 저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싶었죠. 그런 생각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고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전 홀어머니마저 떠나보낸 남편을 이제는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줘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희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저는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지만 남편은 결혼한 순간부터 제게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한 듯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애초부터 결혼을 하면 안 될 사이였다 싶네요. 남편과 저는 성향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저는 질리는 걸 모를 정도로 진득하고 위험 부담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에 비해 남편은 관심사가 다양하고 모험을 즐기며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성향도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던 사이였으니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 어렸던 저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결혼을 선택했네요. 덕분에 결혼식 이후 저희 부부는 작은 일 하나로도 쉽게 싸우며 사이가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안 맞는 줄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연애할 적에는 제 마음 얻으려던 남편이 저한테 다 맞춰주던 거였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싶었는지 소원해졌던 겁니다.
그걸 까맣게 몰랐던 저는 저희 부부 정도면 잘 맞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았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후회하기까지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며 제가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출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벌이를 하게 된 남편은 더 바빠지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바쁜 이유가 가장의 책임감 때문이라 생각하며 야근이 잦고 바쁜 남편을 불쌍히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웬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웬 여자의 다정스러운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당장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뻔한 증거 앞에 대놓고 거짓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놔두고 바람핀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이야?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건 뭔데? 이 여자랑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애교를 부려대고 보고 싶다 그래? 지금 증거를 앞에 두고도 변명이 나와? 사실 그 여자는 그냥 술집 여자야. 그 몇 번 봤다고 놀러 오라고 그런 거지.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뭐? 당신 술집 갔었어? 너는 마누라 임신해서 있는데 여자 끼고 술 먹었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었겠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지. 내가 바라던 것도 아니라고. 정말 그게 다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그럼 왜 문자까지 했는데? 그거야 그냥 자꾸 연락을 하니까 적당히 받아친 거지. 뭐 별거 있어? 우리 아이 걸고 맹세할게. 그리고 정말 캥기는 게 있으면 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겠지. 솔직하게 말을 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못했어. 당신 걱정하게 만들 일 자체를 만들면 안 됐는데 내가 일이라 생각해서 너무 안일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회사 잘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 갈게. 응? 남편은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일로 술집에 갔었던 거라며 자기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굳이 문자까지 나눴던 걸 보면 남편도 떳떳한 건 아닐 듯 했지만 지금 당장 더 증거를 잡을 수도 없던 터라 더 이상 남편을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만삭에 곧 아이가 태어날 상황에 남편의 외도를 들춰서 제게 좋을 것도 없었고요. 아이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을 용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자기 입으로 자식까지 걸고 맹세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지 남편은 그 후로는 별다른 걱정 없이 더 이상 제 속을 썩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태어났으니 처자식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저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남편을 챙기며 전업주부로 살게 됐고 남편은 혼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둘째 딸까지 낳으며 알뜰살뜰 4인 생계를 꾸려나갔죠. 하지만 그런 좋은 시절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벌이 하면서도 불평 없이 잘 지내는 듯 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꾸만 헛바람이 들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누가 사업을 한다더라, 누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만졌다더라, 어디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더라.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며 염려스러운 말만 하는 남편이 저는 걱정이었어요.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도 불안할 세상에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쉽게 질려하고 늘 자극을 바라는 사람이라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 건지 남편은 퇴사 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런 딴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남편은 핸드폰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건 제가 허락을 해준 일이었어요. 남편이 통신사에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 통신업에서 일하다 퇴사를 하면 대리점을 차리는 게 보통이었기에 같은 업계 일은 큰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나가서 같이 돈을 벌면 적어도 거리에는 나앉지 않겠다 싶었어요. 매번 말려도 지칠 줄 모르는 남편이니 뒤에서 사고를 치느니 적당히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은 알고 지내던 지인들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통신사를 차리게 됐고 드디어 사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사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내던 사람이었으니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다른 불평 없이 잘 살 거라는 생각에 저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후로 저까지 덩달아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바쁜 남편 뒷바라지에 혼자 애들 케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남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매장을 운영하게 되니 벌이는 확실히 좋아진 듯 했어요. 월급 받아 내 식구 빠듯하게 살던 전과 달리 이제는 생활비도 많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조금 여유로워진 생활비 말고는 저는 남편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우리 집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알고 싶어서 물어봐도 남편은 늘 사정이 안 좋다고만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계약하고 전에 없이 비싼 취미들을 즐기는 걸 보니 갑자기 남편 혼자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또 어디 가? 나 동호회 사람들이랑 담양에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 뭐?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위험한 걸 왜 비싼 돈 주고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가 그리 심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 맨날 매장 적자라고 그러고 집에는 겨우 생활비만 가져다 주면서 어디서 돈이 나오는데? 취미 활동할 돈 있으면 자기한테만 쓰지 말고 애들한테 투자 좀 해봐. 저번에 큰애가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한 건 돈 없다고 못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그럴 돈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아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어학연수는 무슨 어학연수야. 나중에 대학 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가라 그래. 어린 게 겉멋만 들어서 아주.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 말이 겉멋든 거야? 그런 당신은 맨날 명품의 외제차에 하고 다니는 건 재벌 같아. 당신 나 몰래 꽁쳐둔 재산이라도 있는 거야?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래? 그냥 친구들 도움 받아서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재벌처럼 다녀. 나야말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 건데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은 안 해줘? 나 망해서 다들 거리로 나앉아 볼까? 돈 얘기만 나오면 괜히 예민해지는 남편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수상한 것들은 있었지만 제가 남편 사업에 전부 관여할 수도 없기에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바빴고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 챙기며 무심한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점점 이기적으로 나오는 남편을 두고 보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죠. 매일 술 마시고 혼자 놀러만 다니는 남편을 볼수록 저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업주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제게 이혼은 사치였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애들이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참아야 할 거라며 저는 참을 인을 새기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재수씨, 저 현수 친구 종필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예, 경찰 하신다는 친구분 맞으시죠? 저번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웬일이세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병원으로 와주셔야겠는데요. 일단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 친구의 연락에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던 남편이 사고로 다쳐 즉사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정말 저희 남편이 죽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원래라면 시신 확인을 해야 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가 추락하면서 많이 다쳐서 상태가 너무 끔찍하거든요. 원래 너무 안 좋은 시신은 유족들에게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봐도 못 알아보실 거예요. 대신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염려 마세요.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좋아하면서 놀러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시신으로 돌아온 걸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죽었다는 얘기에 저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네요. 결국 저는 경찰인 종팔 씨의 도움으로 대신 남편의 시신 확인을 하고 장례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도 정신 못 차리는 저 대신 종팔 씨가 나서서 도와주셨죠. 그동안 저는 아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아이들을 달래기 바빴고 그 사이 종팔 씨가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해줬어요. 남편과 중마고우였다는 종팔 씨는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 저희 집에 와서 술도 마시고 저도 몇 번 봤었죠. 전에는 몰랐던 친구라 이렇게나 가까운 사이였는 줄 몰랐는데 자기 일처럼 물심양면 도와주는 종팔 씨를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 생각보다 더 가까웠던지 저도 모르는 남편의 사정을 종팔 씨가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장례가 끝나고 종팔 씨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 재수 씨,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사를 하셔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를 하라뇨? 제가 갈 곳이 어딨다고 이사를 해요? 사실 그동안 재수 씨 걱정하실까봐 현수가 말을 못했는데 현수 그놈 빚이 좀 있어요. 이미 매장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고 그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건 제가 법원에 직접 확인했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빚쟁이들이에요. 현수가 죽었다는 걸 알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갈 텐데 아이들 지키시려면 얼른 이사 가셔야 하거든요. 남편의 죽음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런 남편이 재산 한 푼 없이 빚만 지고 있었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쩐지 나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숨기던 남편이 수상하더라니 설마 이런 비밀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일찍 떠나서 안타깝던 남편에게 갑자기 화가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빚이 저희 아이들에게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말에 저는 종필 씨가 시키는 대로 이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우선 정리가 될 때까지만 여기서 숨어 계세요. 웬만하면 밖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애들이야 뭐 교복 입으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모를 텐데 재수 씨는 빚쟁이들이 알아볼지도 모르거든요. 그 집 경매 넘어가고 현수 죽었다는 소식 퍼지면 아마 빚쟁이들도 포기하고 잠잠해질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종필 씨가 급히 얻어준 작은 전셋집으로 몸을 피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직접 알아볼 수도 없었고 남편이 정말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라면 앞으로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죠. 그렇게 정신없던 와중에 갑자기 오랜만에 보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서는 자기는 화려한 돌싱이라며 인생을 즐긴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 친구였어요. 누구는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고생인데 자기는 매번 혼자 어디 놀러 갔다느니 쇼핑을 했다느니 자랑만 하기에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친구가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의 사정도 모르고 제 속 긁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진경이니? 네가 또 무슨 일이야? 미진아, 나 지금 여행 와 있는데 여기 너무 좋다. 세상에, 너도 같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걸. 얘, 나 지금 너랑 그런 시답지 않은 얘기할 상황 아니거든?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저도 굳이 그 친구에게 제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다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떠드는 친구가 참 야속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미진아, 네 남편 여자 생겼어? 나 며칠 전에 여기서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지나가는 걸 봤잖아. 남편 상 치르고 허망하게 앉아있는 제게 제 남편을 해외에서 봤다 말하는 친구의 말은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을 봤다니. 그럴 리가 있나? 너 우리 남편 얼굴 기억하기나 하니? 그럼 내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너한테 이런 말을 전했을까봐? 틀림없이 너희 남편 맞다니까. 솔직히 네 남편이 흔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네 남편 정말 확실하다니까 그래. 옆에 어린 여자 하나 끼고 좋다고 막 가길래 내가 사진까지 찍었거든. 솔직히 나도 너한테 말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친구에게서 사진을 받게 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사진 속 남자는 부정할 수 없이 제 남편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무슨 도플갱어라도 되는 건지 너무 똑같은 모습에 저는 정말 남편이 살아있나 싶은 착각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른 저로서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남편에게 내가 몰랐던 쌍둥이 형제라도 있었나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그 옆에는 웬 어린 여자가 곁에 있었죠. 순간 저는 눈에 익은 그 여자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대리점에서 일하던 어린 여직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이 죽었을 거라 확신했던 저는 익숙한 그 여자를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들이 겹칠 확률보다는 남편이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다 싶었거든요. 그제서야 머릿속에 안개가 한 겹 거친 듯 시야가 또렷해진 저는 뒤늦게 머리를 굴려볼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저는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더니 제가 딱 그랬었죠. 남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라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장례까지 치렀으니 당연히 남편이 죽었다고 확신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남편의 시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의 사망에 관련돼서는 전부 남편의 친구인 종필 씨가 저를 도왔고 제가 남편의 빚쟁이들을 피해 이사까지 해야 했던 것도 그 경찰 친구 때문이었지 따지고 보면 그 빚쟁이들이 있는지 저는 실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나를 도와준다는 남편 친구만 믿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정작 그 친구를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싶었죠. 그 생각에 미친 저는 곧바로 남편 친구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경찰서에 나타난 저를 보고 종필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치 그 안에서는 못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재수씨,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저희 남편 사망신고 조회 좀 해보고 싶어서 종필 씨한테 부탁하려고 왔죠. 그동안 남편 죽고 일 처리한 건 종필 씨였잖아요. 근데 조회를 뭐하러 해봐요? 그렇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수씨, 제가 한동안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괜히 그러다가 빚쟁이들한테 덜미라도 잡히려고 그래요? 그냥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결국 제 일인데 어떻게 종필 씨한테만 맡기겠어요. 어차피 남편 없으면 우리도 남인데 제가 남의 도움에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많네요. 종필 씨는 대체 저를 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동창이었다는 건 알지만 둘이 그동안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제가 종필 씨를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도 온 적 없죠? 그건 말했었잖아요. 살기 바빠서 연락을 못했던 거지 마음만은 가까웠다고요. 어릴 적 중마고가 힘든 일에 처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안 그래요? 분명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속을 숨기는 남편 친구를 보며 저는 결국 돌직구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일지, 남편과 친구가 짜고 친 게 맞는지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얻어 걸리든 말든 찔러보기로 했죠. 경찰을 기만했다고 감옥에 갈지언정 진짜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종필씨,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나 다 알고 왔어요.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처자식 두고 바람피고 있던 것도 말이에요. 둘이 지금 해외여행으로 하하호호하고 있는 것까지 다 봤는데 끝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수씨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례까지 치른 현수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나는 제대로 본 게 없잖아요. 안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종필씨가 막았고, 장례 치르고 사망신고하고 남편 재산 문제까지 전부 종필씨가 알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종필씨 곤란해질 텐데. 나도 마지막 기회 주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경찰 신분을 볼모로 잡고 협박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편 친구가 경찰이라 믿었다기보다 그 사람이 경찰이라서 믿었던 건데, 경찰 신분으로 사망까지 속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제서야 종필씨도 제게 진실을 말할 마음이 들었는지 한참 뜸을 들이다 결국 제게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남편은 살아있는 게 맞았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경찰인 자기 친구까지 동원해 자기 죽음을 꾸몄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던 일이 사실이라는 게 정말 황당했지만 그런 짓을 해야 했던 이유는 더 기가 막혔어요. 사실 제가 현수랑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코인을 해서 빚을 좀 졌거든요. 돈 필요해 한다는 걸 듣고 현수가 도와준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 줄 테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현수가 재수씨랑 헤어지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랑 애들 양육비를 줘야 하니까 그 돈이 아깝다면서 자기를 죽은 것처럼 위장해 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재수씨만 모르게요. 젊은 여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저와 애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고는 싶지만 제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바람난 자기가 이혼을 해달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재산 분할까지 해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이 그런 일을 꾸몄던 겁니다. 종필씨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기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답니다. 남편은 처자식에게 돈을 줄 바에는 친구에게 심부름값을 치르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고요. 결국 남편의 사고부터 사망과 장례식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죽기는커녕 재산을 전부 빼돌려서 신혼집을 얻고 상간녀와 살림까지 차리고 얼마 전 신혼여행까지 떠났다는 거죠. 그걸 제 친구가 보고 제게 연락을 해줬던 거였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게 철저히 속은 셈이었죠. 제 뒤통수를 친 남편을 지금이라도 당장 패죽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경찰 친구에게서 그놈이 살고 있다는 집 주소까지 알아내어 곧장 그곳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새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린 남편이 기분 좋은 얼굴로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란 남편은 저를 보고 얼굴을 숨기기 급급했어요. 숨긴다고 그 큰 얼굴이 가려지는 줄 아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놈 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기껏 이런 놈에게 속았나 싶어서 저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겠어? 왜? 제대로 속일 거면 아예 페이스 오프처럼 성형수술이라도 하지 그랬어. 어차피 처자식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쓸 돈인데 기왕이면 그런 데도 좀 쓰지 그랬어. 하긴 안 그러기를 잘했네. 내가 오늘 당신 아주 반 죽여놓을 건데 비싼 돈 들여서 고쳤으면 아까웠을 거 아니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저는 가는 길에 구매한 방망이를 휘두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는 폭행으로 감옥에 가던 말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짓을 벌인 그 인간을 어떻게든 벌 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평생 사람 한번 때려본 적 없던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저는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러댔습니다. 번쩍번쩍 꾸며놓은 그 집 세간살이들을 다 부시고 남편이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매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여자인 저라도 방망이에 맞으면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기겁한 그 상간녀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얼마 안 있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폭행으로 경찰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특수폭행이에요. 잘하면 감옥살이 할 수도 있다고요. 자식들까지 있으시다는 분이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죽었다는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어린 년이랑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내가 그놈을 그냥 살려둬요? 지가 먼저 나한테 지 죽었다고 했으니까 남편 말대로 죽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텐데요. 제 사정 얘기를 들은 경찰들 모두가 남편의 만행을 듣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냐며 더 이상 제 탓을 하지 못했죠. 덕분에 저는 초범에 정상 참작이 돼 옥살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풀려나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제가 겪은 일이 그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인가 싶어서 괜히 씁쓸해졌어요. 그리고 제 신세를 그렇게 조져놓은 남편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니 저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나설 수는 없더라고요. 경찰이 말했던 것처럼 아직 어린 애들이 걱정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놈 죽이고 저도 죽고 싶었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소송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놈이 살아있으니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놈이 벌써 재산을 다 빼돌려 놨지만 어떻게든 그 돈을 되찾아오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며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 재산을 털어 비싼 변호사를 구하게 됐죠. 상담비만 몇백만 원이었지만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재산 분할을 받아내주겠다는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한시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 쪽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서 재판이 길어졌지만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저는 제 몫의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경매로 넘어간 줄 알았던 집값이며 남편이 돈을 빼돌려 상간녀 앞으로 사뒀던 건물과 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죠.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제 몫이라 다행이다 싶지는 않았지만 그 돈 주기 싫어서 죽음까지 꾸민 남편에게는 그것도 일종의 복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놈 보란 듯이 그 돈으로 혼자 아이들 키우며 다 잊고 살아보려 했습니다. 목돈이 있더라도 젊었을 때 돈벌이는 해야겠다 싶어서 작은 가게까지 얻게 됐죠. 아빠가 죽은 줄 알고 힘들어하던 아이들 역시 아빠가 자기들을 버리기 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을 알고는 다시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며 미련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게 해서 애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다행인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인간을 잊고 저희끼리 잘 살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 소송을 끝내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저는 그 인간의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얻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싶어 남편의 거짓말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2번이나 같은 일로 속겠냐 생각했죠. 박현수 씨가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2분이 이혼하셨던 건 알지만 달리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라 부득이하게 이쪽에 연락을 드리게 됐네요. 오셔서 시신 확인해 주시고 절차 밟아 주셔야 해요. 상간녀는 어쩌고 왜 혼자라는 건지 남편 시신 확인을 해달라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이 부르니 어쩔 수 없이 갔던 저는 정말로 차갑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속이겠다고 그렇게 죽었다고 죽음을 꾸미더니 정말 자기가 했던 거짓말처럼 죽은 남편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하다거나 동정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복잡하기는 했죠. 사망을 속였던 인간이 결국 죽은 걸 보며 이게 인과응보구나 싶었고 천벌을 받았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를 2번이나 치르게 됐네요.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아빠기에 뒷수습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서야 비로소 그 인간을 완전히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에게 시달렸던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우울증까지 왔던 제가 그 인간이 제대로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네요. 충격적인 일이라 아이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못했지만 아이들도 그 인간을 동정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혼자 제 자식들을 잘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